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5년이 되었고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때 만나 10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죠. 남편은 소방공무원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을 정도로 훌륭한 소방관이었는데요. 소방관 생활 7년 만에 퇴직을 하고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죠. 추운 겨울날 일가족을 태운 승용차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아이들까지 모두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남편은 사고 현장으로 돌진한 트럭에 2차 사고를 당해 다리에 영구장애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사고 이후로 정말 남편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몸이 다친 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든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 밖을 나서는 것도 거부했고 매일매일 그날의 사고를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특전사 출신으로 키가 180cm가 넘을 정도로 키도 크고 건장하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군요. 전 쓰러진 남편을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해. 언제까지 이렇게 집안에 숨어서 힘들어할 수만은 없잖아.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너무 고생이다. 내가 얼른 건강해져야 할 텐데.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 갖자. 아이? 갑자기? 갑자기라니.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아이가 주는 기쁨이 정말 크다잖아. 우리한테도 아이가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웃을 일도 많을 거야. 아이 키우는데 열중하다 보면 당신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질 거고. 미안해. 나는 아직 아이 가질 자신이 없어. 왜? 우리 둘보다는 셋이 더 행복할 거야. 나는 아이가 갖고 싶어. 아이가 생기면 당신 건강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너 정말 속편한 소리 한다.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 잘 키울 자신이 없다니까?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난 구조 현장 다니면서 아이들 사고 나는 거 정말 많이 봤어. 끔찍한 현장들을 수없이 봐왔다고. 나 이렇게 만든 사고만 봐도 그래. 그때 아이들이 도로에서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있었는지 알아? 매일 밤마다 생각이 나. 근데 아이를 낳자고 나는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세상에 내 아이를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아. 앞으로 아이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 남편이 흔쾌히 제 뜻을 따라줄 줄 알았는데 아이 갖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걸 보고 전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거죠. 사실 남편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저 역시도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남편이 너무 심하게 반대하니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미안해. 언성이 좀 높아졌지? 아니야. 당신은 아직도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밀어붙였나 봐.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 근데 내 건강도 문제지만 경제적인 것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잖아.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보다 돈도 훨씬 많이 들 텐데 당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난 싫어. 사실 남편이 소방공무원을 그만두면서 우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제가 되었어요. 남편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때는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퇴직 후엔 제가 벌어야 했거든요. 마음의 병도 깊고 다리까지 불편한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선택한 일은 흔히들 요구르트 아줌마라고 부르는 유산균 음료를 배달하고 판매하는 매니저 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가서 오전까지는 사무실과 가정집들을 돌며 유산균 음료를 배달하고 오후에는 초등학교 앞 공터에 자리를 잡고 오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음료를 팔았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데다가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하는 일이라
몸이 고되긴 했지만 남편과 제가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일자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교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남자아이 하나가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아줌마, 요구르트 한 개 얼마예요? 200원이야. 하나 줄까? 씩씩하게 와서 가격을 묻던 아이는 200원이란 말에 당황하더군요. 아,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네. 뭐? 너 지금 얼마 있는데? 100원이요. 100원 더 있어야겠네. 가서 엄마한테 100원 더 받아가지고 오렴.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줌마. 여기 동네 한 바퀴 돌면 소주병 하나 정도는 나올 거예요. 소주병 하나가 100원이거든요. 뭐? 지금 병을 주우러 간다고? 네, 지금 가진 돈도 병 주워서 제가 번 건데요. 아줌마, 어디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오늘 요구르트 꼭 사야 되거든요. 아이는 제가 붙잡을 새도 없이 쌩하고 골목길로 사라졌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걸 보니까 100원을 더 구해온 것 같더군요. 아줌마, 여기 있어요. 200원. 요구르트 하나 주세요. 세상에, 지금껏 병 찾으러 다닌 거야? 몇 시간 동안이나? 네, 오늘 이 동네에 소주 드시는 분이 별로 없었나 봐요. 병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기 옆 동네까지 갔다 왔어요. 100원 벌겠다고 몇 시간을 쏘다닌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전 요구르트보다 조금 더 비싼 건강 주스를 내주었는데 아이가 안 받으려고 하더군요. 이거 말고 그냥 요구르트 주세요. 할머니 들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요구르트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알고 보니 아이는 몸이 아파 누워 계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요구르트를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체구도 작은 아이가 어쩜 이렇게 속이 꽉 차 있는지 너무 대견한 마음에 저는 요구르트 10개를 싸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한 개는 네가 벌어서 산 거고 나머지 9개는 아줌마가 주는 선물이야. 받아. 할머니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 이 학교 다니니? 네. 이름이 뭐야? 송우준이요. 아줌마는 김미정. 여기 학교 앞에 매일 있어. 모르는 사람 아니고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괜찮지? 그런 거예요? 그래. 앞으로 요구르트 먹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리로 와. 아줌마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알았지? 아이는 꾸벅 인사를 하더니 요구르트가 든 봉지를 들고 신나게 뛰어가다가 뭔가 생각난 듯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더군요. 우리 할머니한테는 제가 병 주우러 다녔다는 거 비밀로 해주세요. 할머니 아시면 속상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이가 절 또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웬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왔더군요. 아이가 쭈뼛거리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 아줌마야. 아이의 표정을 보니 의기소침한 것이 할머니에게 많이 혼이 난 것 같았어요. 왜요, 할머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우리 손자가 아주머니께 실례를 한 것 같아서요.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예? 어제 돈도 안 내고 요구르트를 받아왔다고 해서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구걸하라고 안 가르쳤습니다. 요구르트 값이 얼만가요? 할머니는 낡은 손가방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은 1,000원짜리 2장을 꺼내시더군요. 깊게 팬 주름 사이에 때가 낀 손과 곱아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손가락을 보니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신 분인지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전 할머니가 내미는 돈을 얼른 도로 넣어드렸어요. 할머니,
이 요구르트는 제가 그냥 준 게 아니라 호준이가 너무 착하고 기특해서 제가 상으로 준 거예요. 저는 눈으로 호준이에게 찡긋찡긋 신호를 보내면서 할머니를 안심시켰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돈은 넣어두세요. 호준이가 절 보면 인사도 참 잘하고 얼마나 씩씩하고 착한지 몰라요. 아휴, 매번 주위 분들한테 패만 끼치고 사네요. 제가 어제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 나가고 집에 있었더니 아이가 걱정돼서 그랬나 봐요. 그래도 장사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패 끼치면 안 되는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깍듯이 사과하시는데 아주 경우가 바른 분이시더군요. 평소에도 아이한테 아무 이유 없이 공짜로 뭔가를 얻으면 안 된다고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만 착하고 바른 아이에게 그 정도 상줄 능력은 되니까 염려 마세요, 할머니. 호준이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라 어디 가서 욕먹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해요. 워낙 없이 키우다 보니 이렇게 아주머니처럼 착하신 분들한테 패나 끼치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고. 그럼 호준이는 엄마 아빠는 안 계신 거예요? 손자 태어나자마자 우리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리니까 아들놈도 지 마누라 찾겠다고 따라 나가서는 애가 8살이 되도록 둘 다 소식 한 번 없다오. 내 아들이지만 어쩜 그렇게 무심할 수 있는지. 늙은 엄마한테 핏덩이를 맡겨놓고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하는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찾을 길도 없어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사는 거지 뭐. 내 소원은 그저 우리 호준이 고등학교 가는 거나 보고 죽는 건데 그럴 수나 있을지는 뭔. 속사정을 알게 된 다음부터 신기하게도 할머니와 호준이가 자꾸만 제 눈에 띄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와 호준이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주워 생활하고 계셨는데 주로 다니시는 곳이 저의 배달 지역과 겹쳐서 길에서 마주치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가 끄는 폐지 리어카를 어린 호준이가 뒤에서 밀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창피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내색도 없이 할머니가 힘드실까봐 자기가 나서서 바닥에 떨어진 폐지들을 줍고 리어카에 싣고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하더군요. 그래서 호준이와 할머니를 만나면 매번 리어카를 밀어주고 팔다 남은 요구르트 하나라도 꼭 챙겨드렸습니다. 또 배달 다니다가 폐지나 박스 같은 것을 발견하면 모아놓았다가 할머니께 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학교 앞 공터로 갔는데 거기 웬 아이들이 몰려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한 아이를 둘러싸고 괴롭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호준이었어요. 야, 너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쓰레기 줍는다며? 너 거지야? 아니야, 나 거지 아니야. 너 엄마도 없지? 너희 집에 거지라서 엄마도 집 나간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엄마 있어. 거짓말하네. 맨날 할머니하고만 다니던데. 네가 엄마가 어딨어? 우리 엄마 저기 있어. 그때 호준이와 제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호준이가 절 보며 울면서 달려와 안기더군요. 엄마! 아이가 엄마하고 품 안으로 뛰어드는데 제 안에서 뭔가 뭉클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되고 싶었지만 뭔가 마음이 아픈 남편 때문에 여의치 않아 내색 한번 못하고 꾹꾹 참고 있었는데 엄마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내가 진짜 엄마라도 된 것처럼 모성애가 솟구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보호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호준이를 힘껏 안고는 아이들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너희들 뭐야? 왜 우리 호준이 괴롭히니? 아줌마가 뭔데요?
아줌마 얘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요. 누가 그래? 진짜 엄마 아니라고. 나 호준이 엄마 맞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 아줌마가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알겠어? 조금 무서운 표정으로 윽박지르니까 아이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제 윗옷에 얼굴을 파묻고 펑펑 울던 호준이는 못된 아이들이 간 것을 보고 겨우 울음을 멈췄습니다. 늘 밝고 씩씩하던 호준이가 이렇게 우는 건 이날 처음 봤죠. 못된 녀석들 전부 갔어. 괜찮아, 호준아? 네, 근데 아줌마 미안해요. 응? 뭐가 미안해? 내가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해서요. 난 아줌마 진짜 아들도 아닌데 미안해요. 사과하는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군요. 저는 호준이를 꼭 끌어안아 줬습니다. 사과 안 해도 돼. 아줌마는 호준이가 엄마라고 불러줘서 기뻤어. 네? 정말요? 아줌마는 아이가 갖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엄마 소리 듣고 싶어도 못 들어봤는데 오늘 호준이가 엄마 소리 듣게 해줘서 아줌마 소원 풀었다. 고마워. 진짜요? 우리 진짜 엄마는 내 엄마 하기 싫어서 도망간 건데. 뭐?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할머니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아줌마가 있으니까. 아줌마가 내 가짜 엄마 해줘요. 가짜 엄마? 네.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꼭 우리 엄마 같으니까 가짜 엄마라고 할래요. 그래도 돼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호준이 가짜 엄마다. 그 후로 호준이네와 저는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어요. 틈날 때마다 할머니 댁에 가서 청소나 정리도 도와드리고 아이가 생활하는 것도 봐주었죠. 아들 가진 친한 언니에게 아이 옷이나 가방을 얻어다가 호준이에게 주기도 했어요. 새거 사줄 형편은 안 됐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호준이한테 신경 써주고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건 호준이와 할머니를 돕는 일이기도 했지만 나 자신을 돕는 일이기도 했어요. 아픈 남편 돌보면서 생활고에 들어 웃음기를 잃어가던 제 삶에서 호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짧으나마 제 삶을 치유하는 힐링타임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학교 앞에서 요구르트를 팔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할머니 리어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항상 이맘때쯤이면 큰 길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할머니의 리어카가 보였는데 오늘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궁금해하던 차에 큰 길 끝에서 호준이가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줌마! 근데 가까이서 본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에 정신없이 달려왔는지 숨이 가빠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호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병원에 구급차에 실려가셨어요. 뭐라고? 경찰 아저씨가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근데 아줌마 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휴대폰도 없고 무서워서 저는 호준이를 데리고 당장 할머니가 실려갔다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응급수술에 들어가신 상태고 사고 조사를 위해서 경찰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순남 할머니 보호자예요. 대체 어떻게 된 거죠?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따님? 그건 아니고 그냥 이웃에 살아요. 할머니 가족이 지금 이 아이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가 얼마나 다치신 거예요? 맹손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길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계셨는데 차가 와서 할머니를 그대로 치고 달아났다고 해요. 허리 쪽을 좀 다치셔서
응급수술을 들어갔어요. 아이는요? 애는 안 다쳤어요? 같이 있었으면 아이도 다쳤을지 모르는데 검사해봐야 하지 않나요? 아이는 다행히도 폐지 모아온다고 좀 떨어진 골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중이었어요. 사고 현장에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래서 범인은요? 가해자 어딨어요? 뺑소니 범인데다가 CCTV가 없는 곳이라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보상금이나 병원비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신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으로선 열심히 범인 검거하는 수밖에요.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할머니는 치료비가 모자라서 몇 차례 더 남은 수술과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 사비를 털어 할머니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저 역시도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모른 척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의 치료가 겨우 끝나고 혼자 거동하시는데 불편이 없게 된 어느 날 호준이가 저한테 와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줌마, 저희 아빠가 만나고 싶대요. 뭐? 아빠? 호준이 아빠가 오셨어? 호준이 아빠가 돌아온 건 할머니가 힘든 치료들을 다 끝내고 병원에서 퇴원한 지 2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절 만나고 싶다는 말에 호준이 아빠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호준이의 아빠라고 나타난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제가 할머니께 얘기 듣기로는 호준이의 엄마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을 나간 거고 집 나간 아내를 찾겠다고 따라 나가서 소식도 없다던 호준이 아빠 역시 원래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렵게 살았다고 하던데 호준이가 아빠라면서 데려온 남자는 고급스러운 옷에 명품에 아주 돈 냄새가 줄줄 흐르는 부자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 이건 사기꾼 아니면 복권 당첨. 그 둘밖에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호준아, 저분이 진짜 너희 아빠 맞아? 네, 맞아요. 집에 엄마 아빠 결혼 사진 있는 거 아줌마도 보셨잖아요. 확실히 호준이네 집 대청소를 해주면서 호준이 부모님 사진을 본 적이 있긴 했지만 얼굴이 잘 기억도 안 날 뿐더러 너무 형편에 맞지 않게 명품을 휘감고 있어서 반감이 든 것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 집도 어려운 가운데 제가 할머니 수술과 치료에 쓴 돈은 저와 남편한테는 너무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2년 전의 일을 떠올려 보자면 그때 당시 할머니는 다행히 응급수술은 잘 끝났지만 앞으로도 몇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당장 응급수술 비용부터 결제하라고 그래야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을 시켜준다는데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와 호준이에게는 저밖에 없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먼저 급한 것부터 결제하고 할머니 입원 수속까지 마쳤습니다. 일단 어찌어찌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였습니다. 수술을 몇 차례나 할지 돈이 얼마나 더 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할머니 간병은 간호통합병동에서 간호사들이 맡아준다고 해도 어린 호준이를 빈집에 혼자 둘 수도 없었고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하고 도움을 구하기로 했었죠. 여보, 나 할 얘기 있어. 무슨 얘긴데? 설마 또 아이 문제야?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호준이랑 호준이 할머니를 어떻게 알게 됐으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요. 70이 넘은 노인이
어린 손자 하나 키우면서 이날 이때껏 힘들게 사셨는데 말년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어. 폐지 좋아서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이 보험 같은 게 있을 리도 없고 도와줄 가족도 친지도 아무도 없거든. 게다가 할머니만 문제가 아니야. 할머니 입원하시니까 8살 먹은 손자는 당장 갈 데가 없잖아. 지금도 병원 로비에서 그냥 앉아있어. 아이들은 면회도 안 돼서 병실에 올라가 보지도 못한다고. 그 애가 의지할 때라고는 나뿐인데 지금도 나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애를 병원 로비에 혼자 두고 왔다고? 너무하잖아. 그럼 어떡해. 나도 아이 지낼 만한 곳이 있는지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보육원은 차마 못 보내겠고 그렇다고 집에 데려올 수도 없고. 데려와, 집으로. 정말? 괜찮겠어? 난 당신이 마음 불편하고 힘들까봐. 어떡하겠어. 애가 오갈 곳이 없다는데. 그리고 그 애 당신을 엄마처럼 생각한다며. 정말 고마워, 여보. 당신도 환자인데 남 생각할 여력이 없을 텐데. 잊었어? 당신 남편 소방관이었어. 지금은 비록 꼴이 이렇지만 남들 돕는 걸 업으로 하던 사람이라고. 맞아. 그랬었지. 우리 남편 역시 최고다. 내가 남편감 하나는 잘 골랐다니까? 요즘 당신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더라. 왠지 활기 넘치고 신나고.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했더니 그 꼬마 돌보느라 힘이 넘쳤던 거구나? 할머니랑 호준이 덕분에 내가 에너지 많이 받았지. 평생 못 들을 줄 알았던 엄마 소리도 들어보고. 참, 그리고 사실 어려운 부탁이 하나 더 있어. 또 뭔데 그래? 할머니 수술비가 모자라. 그렇겠지. 폐지 주워 생활하시는 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 연금 받은 거 그것 좀 빌려드려도 될까? 사실 그 돈 당신 몸 상하고 받은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니 피눈물 나서 그동안 한 푼도 못 쓰고 그대로 뒀는데 지금 워낙 상황이 급해서. 그래, 그 돈 사람 살리는 일 했으면 좋은 거지 뭐.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니 나도 마음이 더 쓰이네.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겪을 고통이야.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많이 힘드실 거야. 당신이 그 돈으로 할머니 도와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나는 당신 뜻에 따를게. 그렇게 해서 호준이는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일을 해야 해서 호준이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남편의 몫이 되고 말았는데요. 전 걱정이 많았죠. 아이를 별로 접해보지 않은 데다가 다리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어도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있는 남편이 아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보, 진짜 괜찮겠어? 당신한테 큰 짐을 지워주는 것 같아서 내가 다 미안하다. 두 사람 생명 살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그래도 요즘 약이 잘 드는지 증상도 거의 없어. 괜찮을 거야. 그래도 저는 남편이 큰 용기를 냈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자신의 아이를 못 가지겠다고 할 정도로 특히 아이들 돌보는 걸 힘들어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호준이가 싹싹하고 눈치도 빨라서 남편과 잘 지내는 것 같더군요. 호준이가 집에 오고 2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남편에게 어떤지 물어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워낙에 착해서 손 갈 데가 없어. 밥도 잘 먹고 자기 일은 혼자서 다 잘하고 설거지 같은 집안일도 도우려고 하고. 당신이 왜 그렇게 호준이한테 마음 쓰는지 알겠더라니까.
그렇게 남편과 호준이가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안심했는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문제였어요. 갑자기 퇴원하시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할머니는 병원의 사회복지팀에서 병원비를 지원받는 줄 알고 계셨는데 간호사들 하는 얘기를 엿듣고 제가 사비로 할머니 수술비며 치료비를 낸다는 걸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러고는 남의 돈으로는 도저히 병원에 누워있을 수 없다면서 퇴원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동안 신세진 것도 너무 죄송한데 수술비를 대주신다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런 염치 없는 짓을 어떻게 해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수술하면 뭐 천년만년 산답니까? 이렇게 패기치느니 그냥 퇴원해서 조금 불편하고 아픈 채로 살다가 저 세상 갈랍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호준이는 어떡해요? 호준이 생각도 하셔야죠. 할머니 건강해져서 빨리 퇴원하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하는데요. 호준이 얘기에 완강하시던 할머니가 흔들리는 게 보이시더군요. 우리 호준이 잘 있습니까? 네, 잘 있어요. 그 어린아이도 씩씩하게 잘 버티고 있는데 할머니 자존심이며 염치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일단 나으셔서 금쪽 같은 손자 다시 보셔야죠. 그래도 세댁 형편 뻔히 아는데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서 나를 도와요. 생판 남인데. 병원비는 정 부담스러우시면 나중에 갚아주세요. 일단은 치료 먼저 하시자고요. 네? 저 능력이 있어야 갚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데. 이러는 애를 받아서 어떡하나. 미안해서 어떡해. 범인 잡혀서 합의금이라도 받게 되면 내가 전부 갚을게. 미안해요. 할머니는 그날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겨우겨우 설득해서 소중한 내 남편의 목숨과 맞바꾸면서 할머니 치료와 회복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저였습니다. 할머니는 3번의 허리 수술을 더 하시고 퇴원하시고도 한동안 통원 치료를 계속 받으셨어요. 그동안 할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이제 겨우 치료가 다 마무리되고 나니까 아들이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요. 황당하기도 하고 뭔가 억울하기도 해서 호준이 아빠라는 사람한테 화를 내고 말았죠. 정말 할머니 아들 맞으세요? 아니, 어디서 뭐라고 있다가 이제 나타나요. 지난 2년간 할머니 사고 당하셔서 힘드셨던 건 알고 계세요? 듣자하니 호준이 100일도 안 돼서 엄마 아빠가 다 집을 나갔다고 하던데. 호준이가 지금 몇 살인지는 아시죠? 10살이에요, 10살. 10년 세월 동안 어떻게 연락 한 번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하고 오신 것 보니까 한두 푼도 아닌 것들을 몸에 다 두르셨는데 그렇게 돈 자랑할 여유가 있었으면 진작에 양육비랑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야죠. 아니지. 얼른 애랑 어머니부터 모셔갔어야죠. 자기 어머니랑 아들을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게 하면서 본인만 호의호식 하신 건가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사신 줄 아세요? 호준이가 얼마나 외롭게 컸는지 아시냐고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진작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던 걸 알았다면 당연히 찾아와서 어머니 치료나 아이케어 같은 걸 제가 다 맡았을 텐데 그동안 저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도 다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요. 자식인 저도 못한 일을 아무 관련도 없는 분이 대신해 주셨다는 얘기 듣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직접 뵙고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뵌 겁니다. 김미정 씨 덕분에
저희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저 대신 제 혈육을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평생에 걸쳐 갚겠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저한테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만 전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이 아닐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10년 동안 본인 어머니와 아들이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연락 한 번 안 하고 생활비 한 번을 안 보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와 호준이가 이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할머니에게서 새로 이사한 집에 와달라는 연락이 왔는데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주소를 보니 아주 부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에 비싸다고 소문이 자자한 아파트더군요. 크고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서니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생명의 은인이 오셨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조기구 없이는 거동하는 게 좀 불편하셨는데 할머니는 이제 지팡이도 보조기구도 없이 혼자서 잘 다니시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허리는 완전히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누구 덕인데. 내가 우리 새댁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쏟는다니까.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운 거 잘 아시죠? 그럼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데. 내 몸 내가 아껴서 조심조심 써야지. 그래도 너무 다행이에요. 아드님이 돌아오셔서.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말년에 그동안 없던 복이 한꺼번에 터지는 건지 새댁 같은 귀인을 만난 것도 큰 복인데 죽은 줄 알았던 아들까지 돌아왔으니 이제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어. 아유, 돌아가시면 안 되죠. 이제 행복 시작인데. 이제 가족이 다시 모이셨으니까 지금부터는 호준이랑 아드님이랑 행복하게 사셔야죠. 2년 전에 나 사고 났을 때 새댁이네 수술비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난 그때 벌써 죽었을 거야.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하루하루 폐지 팔아서 겨우 먹고 살던 내가 어떻게 그 큰 돈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 너무 고마워요. 이제야 그 돈을 갚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아들이 새댁 돈 갚아주고 그동안 고마웠던 거 다 보상해주려고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 자, 이거 받아요. 할머니는 웬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군요. 근데 안을 확인해보니까 제가 대신 냈던 할머니 수술비의 몇 배가 되는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건 제가 빌려드린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요. 받아요. 어디 돈만 빌려줬나. 병수발 다 해주고 우리 호준이 챙겨주고 태어나고도 계속 나랑 저 어린 것들 다 돌봐준 것까지 포함한 금액이니까 그걸로도 못 갚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돈으로 절대 못 갚아요. 아,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데. 뺑소니범한테 합의금이랑 치료비 다 받아내셨어요? 최근에 도주했던 뺑소니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어서 혹시 합의가 된 건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더군요. 그놈 무보험에 나만큼이나 어렵게 살더라고. 합의금 한 푼 없이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합의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필이면 사고가 나도 그런 놈한테 당했는지. 그럼 이 큰 돈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저 이렇게 큰 돈은 못 받아요. 걱정 마. 이거 우리 아들이 해준 돈이야. 빚 갚으라고 주더라고. 아드님이요? 그래. 그때 병원비 결제하느라 냈던 돈. 그거 무슨 돈인지 다 들었어요. 경찰 양반이 슬쩍 얘기해 주더구먼. 남편 목숨값이라면서. 남편이 소방관 하다가 다쳐서 받은
퇴직금이랑 보상금 같은 거라면서요. 아이고, 소중한 돈을 남한테 선뜻 내주다니.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닌 거 잘 알아요. 게다가 갚을 능력도 없는 가난한 노인네 병원비로 쓴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랑 호준이랑 늘 얘기했어요. 미정이 아줌마는 하늘이 보내준 천사라고. 사실 그때 병원에 있을 때 나쁜 생각도 해봤어. 남한테 폐만 끼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더라고. 요구르트 몇 개도 공짜로 받는 걸 거부하실 정도로 할머니는 원래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당신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현실이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건 짐작이 가더군요. 그래도 호준이 생각해서 겨우 참았지. 그랬더니 이렇게 은혜 갚을 날도 오네. 너무 잘 됐어요. 할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편히 계시는 거 보니 마음이 좋네요. 근데 아드님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신 거예요? 이 집도 그렇고 이렇게 큰 돈을 척척 해주실 정도면 엄청난 부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호준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야. 그래요? 엄마가 외국인일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워낙 치아빠를 많이 닮았었거든. 그리고 엄마도 말 안 하고 있으면 외국인인 줄 잘 모를 정도로 좀 한국 사람처럼 생겼었어. 애엄마가 베트남으로 들어가 버려서 우리 아들이 마누라 찾겠다고 베트남에 따라 들어갔는데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 몇 년을 베트남에서 떠돌았대. 돈 한 푼 없이 거지꼴이었겠지. 그때 한국이랑 베트남 오가면서 무역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었나 봐. 그 사람이 도와줘서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다고 하더라고. 아, 그러셨구나. 호준이 아빠도 외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그랬나 봐. 그랬으니 10년 세월 동안 집에 한 번 연락을 못했지. 저는 호준이 아빠를 사기꾼 아닌가 의심했었는데 괜히 미안해지더군요. 역시 사연 없는 사람 없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모두 각자 자기만의 사정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사업이 그렇게 잘 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최근에 중동에 드나들면서 사업한 게 잘 됐나 봐. 그게 대박이 터져서 돈도 벌고 한국에도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 다 줄만해서 주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이 봉투 넣어둬요. 우리 아들이 꼭 전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제게 은혜를 갚겠다면서 주신 건 돈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할머니가 남편이랑 같이 아들 회사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아드님 회사에서 보자고요? 꼭 소방관 남편이랑 같이 와야 해요. 알았지? 근데 사실 저희 남편은 집 밖에 잘 못 나와요. 사고 후유증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집 밖에 못 나갔어요. 혹시 못 온다고 하면 저 혼자만 찾아뵐게요. 근데 저의 걱정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호준이 아빠가 회사에서 좀 보잔다고 했더니 냉큼 옷을 입고 나서려고 하는 겁니다. 여보, 정말 밖에 나갈 거야? 그동안 내가 그렇게 나가자고 해도 못 나가겠다더니? 저는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눈물까지 찔끔 나왔어요. 남편이 외출복을 입고 대문 밖을 나서는 모습은 실로 오랜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너무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당신한테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나 요즘 살살 집 밖에 나다녀. 산책도 하고 가게에 물건 사러 가기도 하고 가벼운 운동도 시작했어.
당신 놀래켜주려고 말 안 하고 있었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도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나 몰래 외출하고 그랬던 거야? 그게 호준이 우리 집에 와 있을 때부터. 할머니가 입원해 있던 몇 달간 호준이가 우리 집에 와 있으면서 남편한테 변화가 조금씩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호준이는 내 상태를 전혀 모르잖아. 당신 출근하고 나랑 둘이만 집에 있을 때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보고는 밖에 나가서 놀자고 하더라고. 밖에서 햇빛 받으면 기분이 좋다나?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나 아픈 거 들키기 싫어서 잠깐씩 애랑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햇빛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분이 나아지더라고. 그러다가 점점 멀리 나가게 된 거야. 아이 손잡고 놀이터도 가보고 공놀이도 해보고. 요즘은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그게 정말이야? 이제 괜찮아?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약도 반으로 줄였어.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당신 말이 맞았어. 아이가 있으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도움될 거라고 했던 말. 정말 그랬던 것 같아. 호준이랑 둘이 시간 보내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 내가 오히려 호준이한테 돌봄을 받은 것 같다니까?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호준이 아빠네 회사로 갔어요.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하는 얼마 만의 외출인지, 호준 아빠가 우리 부부를 회사로 왜 불렀는지 그런 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남편과 함께하는 외출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동안은 출구가 없는 긴 터널을 끝도 없이 지나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드디어 저 멀리 나가는 곳이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날아갈 듯 희망 가득한 기분으로 호준 아빠 회사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호준 아빠네 회사라고? 저는 작은 사무실 정도를 생각했는데 호준 아빠네 회사는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크더라고요. 시내 중심가에 10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역회사였는데 그 건물도 새로 얻은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호준 아빠 거라고 하더라고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사장실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더니 호준 아빠가 커다란 책상 앞에 놓인 푹신한 회장님 의자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 우리를 맞이해 주더군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준 아빠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소파 자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 호준이한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찾아뵈야 하는데 이리로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따로 얘기할 것도 있고 해서 회사로 모셨으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사실 저 없는 동안 저희 어머니랑 호준이 돌봐주시고 수술도 도와주신 거는 너무 감사해서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려도 모자랄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지난번에 주신 봉투도 감사히 잘 받았는걸요. 너무 과분하게 주셨는데 할머니가 꼭 받아야 한다고 하도 성화를 하셔서 지금도 그 돈 받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다 갚으려면 아직 부족하죠. 우리 호준이가 두 분 얘기를 어찌나 많이 하던지. 호준이가요? 네. 저야 아이 낳아놓기만 하고 100일 때 버리고 집 나간 무책임한 나쁜 아빠 아닙니까? 그런 저 대신 두 분이 호준이를 부모처럼 돌봐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답을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이건 보답이라기보다 제가 도움을 받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을 저희 회사의 보안 책임자로 채용하고 싶어서요. 소방관 출신이시라 그 일에 저격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뜻밖의 일자리 제안에 저도 남편도 너무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사고당하고 일을 그만둔 지 3년이나 된 데다 다리도 불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자신 없어 하면서 고사하더라고요. 전 보다시피 다리도 불편하고 일을 쉰 지도 오래된 데다가 아직 정신과 치료 문제가 남아있어서요. 일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몸 쓰는 일이야 실무자들이 하는 거고 선생님은 관리자신데 다리 불편한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받고 계신 것도 회사 차원에서 좀 더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남을 구하다가 그렇게 되신 국민 영웅인데 우리 회사에서 모시는 게 영광이죠. 우리 호준이랑 어머니 은인이기도 하고요. 제발 제 제안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여보, 너무 잘 된 거 아니야? 당신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용기 내서 한번 해봐요. 응? 너무 좋은 기회야. 이렇게 해서 남편은 호준 아빠 회사의 보안 책임자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원으로 국내 최고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남편은 점점 빠르게 좋아져서 거의 정상인처럼 생활이 가능해졌거든요. 약을 끊을 수 있을 거란 희망도 생겼죠. 첫 출근 날 소방관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직장을 나서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그날은 배달 일도 친한 언니에게 부탁하고 오전 근무를 하루 쉬었어요. 남편의 새 출발을 함께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남편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진짜 멋지다. 잘 다녀와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고마워.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 같아. 당신 말 들어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이 갖는 문제도 다시 얘기해보자. 이제는 아이 낳아서 키울 자신이 생긴 것 같아. 곧 약물 치료도 중단할 것 같고 말이야. 정말이야? 갓난아기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호준이 덕분에 아이에 대한 트라우마를 많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당연하지. 당신은 최고로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임신 4개월째입니다. 오랜만에 호준이가 집에 놀러 왔을 때 뱃속에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너 내년에 동생 태어나면 잘 데리고 놀아줘야 한다. 진짜 네 동생처럼 생각해야 해. 알았지? 당연하죠. 가짜 엄마 아기면 내 동생 맞죠. 여자 아기였으면 좋겠다. 참, 그리고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뭔데? 저 엄마 생겨요. 가짜 엄마 말고 진짜 우리 엄마. 뭐? 정말? 어떡해? 아빠가 새로 결혼한대요. 아빠랑 결혼하는 아줌마니까 진짜 엄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 맞다. 우리 진짜 엄마 될 아줌마 착해요. 가짜 엄마만큼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좋아요. 할머니의 폐지 리어카를 끌며 힘들게 살던 어린 호준이가 이렇게 보통 아이다운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니 너무 기쁩니다. 호준이와 저는 정말 특별한 관계 같아요. 서로를 도와주고 도움받는 이렇게 돈독한 사이가 또 있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호준이네와의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